그래서 지금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품목 선정에 있어서 전략적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과기부, 산자부, 그리고 저희 중소벤처부 3개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런 어떤 밸류 체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일본에 너무 치우쳐 있던 것을 수입 다변화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입 다변화 대상 국가로는 지금 현재 독일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의 이제 그 어떤 그 협력 관계도 이달 말쯤에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했던 기업들이 스스로 다른 쪽으로 이제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찾고 있는 그 시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업들을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같이 좀 협력해서 도와드릴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이제 52시간 또 역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R&D에 근무하는 분이라든가 하는 그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특별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허가를 해야 되겠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조금씩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관법, 화평법 문제, 이것도 이제 그 많은 그 애로사항으로 저희가 의견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중소벤처부의 소관 법률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그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 이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국회에 제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윤 교수님께서 이제 너무 정부가 사양산업에 대해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 주셨어요. 저는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예로요, 제가 이제 불화수소 얘기를 꺼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최태원 회장님하고 마치 제가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처럼 언론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불화수소 얘기를 꺼낸 것은 제주도 대한상이 이제 거기에 가서 최태원 회장이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를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제가 꺼낸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을 조금 그렇게 하셔서 제가 더 그 당시에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 불화수소와 관련된 것은 SK가 하이닉스를 사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4-9 불화수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5-9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그동안에 이제 SK가 중국에서도 수입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5-9 불화수소를 각 생산할 능력이 있는 회사를 M&A를 통해서 이미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 사건이 터지기 전에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테스트 단계에 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M&A라도 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이제 얘기의 결말이 조금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로 문제는 단순하게 그동안에 중소기업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대기업이 사주지 않아서 그렇다, 또 아니다, 품질이 어떻다,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잣대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금 관계는 그동안에 대기업들이 벤더를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제1벤더 이렇게 해서 벤더를 구성을 해가지고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수직 협력화죠. 계열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만드니까 수직 협력화를 했던 부분, 그것이 너무나 공고했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 김용근 부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총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그 6개월 그거 국회에 가셔서 좀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고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전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많은 것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근로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선택근로제는 뭐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이 제도가 일본에만 있는 제도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의 경총에서 선택근로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이제 그 시각 차이가 뭐냐면 일본의 선택근로제가 이제 그 경총에서 주장하는 선택근로제하고는 조금 다른 옵션이 씌워져 있는 선택근로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옵션 없이 이렇게 선택근로제를 할 경우에 이제 이것이 좀 너무 남용될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총과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R&D와 관련해서는 이제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돈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여기에 동감하고요. 한 가지 여기서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아까 그 SBIR 그 말씀해 주신 우리 하준경 대표님도 계십니다만은 R&D가 그 정부의,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공적 자금이나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어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R&D 투자를 해서 뭔가 여기서 새로운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저는 이것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보는 방법,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트컴퓨터 회장님, 조 회장님께서 코스닥 지수와 관련된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증시를 출입할 때 코스피 지수가 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시를 떠날 때쯤인가요? 코스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코스닥을 지배하던 곳에서 이제 코스피를 지배하던 곳에서 코스닥 만들면 다 망한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뭐 찬반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코스닥이 아직도 583이라는 거는 저도 좀 이거는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1 벤처 붐이 있었을 때 코스닥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조금 다르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유니콘 기업이나 예비 유니콘 기업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코스닥에 좀 상장을 하면 좀 더 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투자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들을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참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에 대한 메릿이 옛날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스닥에 상장하면 오히려 외국의 아주 큰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외국의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것을 기업을 더 키우는, 그러니까 그 이제 더 키우는 속도감 있게 가져가는 게 더 매력 있다, 이런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대답을 듣고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것이 그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그 코스닥의 저 정도 기업이면 상장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기업들로부터
들은 답변입니다. 지난번에 한경에서도 이제 그 코스피 상장을 주제로 한번 세미나도 했었고, 코스닥 그 많이 상장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그때 축사를 하러 갔던 기억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좀 만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분들이 그런 대답을 하는지 좀 더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좀 더 들여다보고 또 저희 중소벤처부 입장에서 좀 더 저희가 무슨 이것은 물론 금융위원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예, 그렇게 좀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영록 교수님께서 서비스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서비스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해 있는 서비스업도 있지만 다른 부처에 걸쳐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제조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서비스업 발전법을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로 지금 통과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1993년도에 북경, 저도 1992년도에 북경을 가봤기 때문에 마차와 그 자동차가 함께 다니고 마차가 앞에 가면 마차의 속도로 자동차가 다니던 그 북경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뭐 불과 20년 만에 중국이 저런 쾌거를 이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역시 그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산업화를 급속하게 이뤘던 것처럼 중국도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적당히 국가가 통제하고 또 자본시장을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속도는 빨랐지만 중국도 지금부터 굉장히 뭔가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국이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크레딧 카드의 시대를 생략하고 페이 시대로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모바일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놓쳤던 거. 중국이 그 빈틈을 삐짓고 들어와 갖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뭐 위협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AI의 뭐 인용 그 개수하고 비교도 있습니다만은 AI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저는 우리보다 지금은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이것은 따라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준경 교수님께서 AI 특허 수를 얘기하시고 또 SBIR 얘기를 하셨는데 기술과 기술의 연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의 궁극적인 목표도요 사실은 기술과 기술의 연결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추구하는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의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 고도화된 기술을 어떻게 연결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내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저희가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BIR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미국의 SBIR도 초점이 사실은 R&D 자금을 투자를 해주면서 이것이 얼만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굉장히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고 우리도 좀 이 방향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태인 회장님께서 스타트업의 마케팅 비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도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제품 만드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데 판로와 마케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해외 시장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건 대표님께서는 바이오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창업 벤처 쪽에 자금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 또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손재주, 그 손재주에 의해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요.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부분에 450억 R&D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글로벌 밸류체인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무역 분쟁, 수출 규제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대전환기를 맞아서 그동안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각 나라가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9월 초에 미국의 CES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독일에서 열리는 IFA 여기에 하나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미국의 CES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올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IFA에는 이 미국의 중국의 화웨이가 기조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기조연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시사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와 이런 어떤 통신 장비 쪽으로 발전할 수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독일과 중국이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의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설비를 중국에 팔고, 대신 중국으로부터 독일이 이 화웨이와 손을 잡아서 통신 기술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지금 협력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IFA에서 저는 화웨이가 와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5G의 1단계 상용화보다 앞선 2단계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전쟁 속에 숨어있는 이 중국의 화웨이의 문제, 이것이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면서 또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의 어떤 새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동안에 일본에 너무 치우쳐 있었던 어떤 이 글로벌 밸류 체인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다양화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부분 말씀 주셨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 3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고치려고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저는 개인정보보호 3법은 개정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신뢰사회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규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규제는 생각보다는 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소벤처에도 좀 더 옴부즈만이라고 있어서요. 이 옴부즈만에서 기업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오늘 통계 수치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업종 분류가 이제 이게 3차 산업
아직까지만 돼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 탄생하는 뭐 융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업종이 분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많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아마 이것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지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자상한 기업과 관련해서 스타트업의 엑시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셨는데 대기업의 인수 문제 아마 이거는 CVC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CVC를 허락할 것이냐의 문제는 금산분리, 은산분리와 이제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동안에 개인적으로는 금산분리의 어떤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금산분리 부분과 관련해서 방점을 계속 찍어왔던 이유는요, 제가 미국에서 2년 반 연수를 했고 2년 반 특파원을 했는데 이 5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본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것이 하나가 금산분리 원칙이고 또 하나가 독과점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 이거 두 가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은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CVC와 관련해서는 꼭 은산분리나 금산분리의 어떤 그 원칙이 조금 덜 훼손되는 선에서는 이것을 조금 허락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을 개진하셔서 저도 지금 이것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현재 중소벤처부가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그 원칙을 훼손하는 수준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대신 저는 내년도의 그 예상 가운데 M&A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정부에서의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또 좀 더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그 기업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걱정이죠. 그리고 이 주 52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국회가 지금 현재 그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부분 이 부분을 통과시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 이 주 52시간 제도가 갖고 오는 그 어떤 그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 52시간 제도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그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 당시에 국회에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R&D 투자, R&D를 연구하는 쪽에 근무하는 분이라든가 하는 어떤 그런 근무 조건의 특수성이 좀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좀 세부 디테일을 점검하지 못한 그런 좀 잘못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가 하는 정부 정책이 288개, 지자체가 1059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 혜택을 받은 기업들을 통계를 좀 뽑아 보니까요. 아는 사람만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고루 퍼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와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에게 컨설팅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너무 많아도
맨 마지막에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원이 오히려 또 악이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준모 교수님께서 이 생태계적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봐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태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의 협력 플랫폼을 좀 더 정부가 강하게 역할을 하라, 이런 주문이신 것 같고요. 또 테스트베드 같은 것을 좀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테스트베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테스트베드를 좀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쭉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고 아이고 오늘 이거 큰일 났구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제가 그동안에 많은 지혜를 구하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또 혹시라도 외람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은 없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아직 5개월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서 현장에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요즘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제가 소개할 때 늘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 말을 시작하곤 합니다. 이것이 100년 전 1913년에 뉴욕 5번가입니다.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어우러져서 다니던 모습인데요. 처음에 이 사진을 접했을 때 저는 그래 100년 전의 삶이 저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1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를 비교하게 됐습니다. 100년 전에 마차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당시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100년 전에 마차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그리고 또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 또 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국가의 어떤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1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이 전환기는 어찌 보면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시대보다도 더 속도가 빠르면서 더 많은 정책을 우리에게 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국가는 마차를 가진 사람들도 보호해야 되고요. 또 자동차를 보급하려는 정책적인 노력도 해야 되는 투트랙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의 현실은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의적인 제품의 비결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이 유명한 이야기는 교차점이라는 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던 100년 전에 우리 삶도 교차점이었고요. 지금 우리의 삶도 결국은 교차점인데
100년 전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의 그 결과물로서의 교차점이라면 지금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서의 대전환기, 대교차점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의 교차점과 4차 산업혁명의 교차점에 대한민국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3차 산업혁명 시대, 1차, 2차 산업혁명은 뭐 저희가 조선시대 또 일제 침략기 이런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그 삶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들이닥친 3차 산업혁명의 교차점에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망, 그러니까 브로드밴드를 까는데 전력했습니다. IMF의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과제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 그 김대중 정부가 깔았던 초고속 인터넷망은 결국 3차 산업혁명의 교차점에서 대한민국의 제1벤처붐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 당시에 태어난 새로운 기업들 네이버, 다음, NC소프트, 넷마블, 이러한 새로운 기업들의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계를 지배했던 기존의 우리의 10대 기업, 20대 기업과는 뭔가 차별화되는 새로운 기업의 탄생이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때로는 파괴하면서 또 때로는 창조하면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1,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그 산유물로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어떤 그런 재계의 노력이라든가 또 노동자의 노력이라든가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이후에 탄생한 새로운 신흥기업들의 노력으로 해서 우리는 올해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국민소득 3만 불은 1953년도에 그 우리의 GDP가 4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1782억 원이라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 부여를 한다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열강을 제외하고 21세기에 들어서 유일하게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이 3050 클럽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의 국가이죠. 이 당시에 보면은요,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3개국이 연합군이었고요. 독일, 일본, 이태리 이렇게 3개국이 1,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제공자들이었는데 이 6개국을 제외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술 발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의 변화와 또 경제의 변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보다 더 도전적이고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양극화를 지속화시키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그랬고요. 또 3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그렇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4차 산업혁명도 더 모든 것을 양극화시킬 것이다. 특히 정보의 양극화, 데이터의 양극화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운데 그동안 1, 2,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인구가 늘어나는 팽창사회였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면서 생산량은 더 늘어나는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더 늘어나는 수축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지금까지 해왔던 동일한 정책으로는 이 모든 문제들을 더 풀어갈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힘든 그런 전환기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교차점의 4차 산업혁명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냐. 저는 그것이 AI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의 그 예측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서의 또 각자 다른 진단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이 IT라는 그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의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처음에 PC와 모바일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빠르게 그 적응을 하고 또 굉장히 그 경제 속도도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그 하나의 그 우리가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업종으로 인해서 수출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반도체를 파는데 정신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2000년대 한 뭐 2007년 정도부터라 할까요? 2007년 정도부터는 우리는 반도체를 파는데 집중했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우리가 만든 반도체를 사들여서 클라우드 컴퓨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슈퍼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의 한국의 어떤 그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보면은요, 김대중 대통령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과학기술 분야가 위축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과학기술이 교육부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굉장히 위축되던 시기인데요. 저는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판단, 이런 국가적인 판단도 그러한 정부 조직 개편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미국의 구글을 끊고 자기네 자체 그 바이두라는 포털 사이트를 키우면서 클라우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클라우드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동안에 집중하고 이것이 가져올 앞으로의 어떤 산업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는 이미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이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그 가방 같은 것도 AI 기능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어떤 범죄자를 찾는데도 이제 AI 기능이 이미 접목이 됐고, 심지어는 이게 우리 강원도 영월에 있는 사과 농장의 사진인데요. 이 사과 농장의 경우에는 이걸 흔히 뭐 저희가 스마트팜이라고 이제 부르긴 합니다만은 이 사과 농장의 경우는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토양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날 내린 비의 양과 습기의 양, 그다음에 바람의 강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오늘은 물을 얼만큼만 더 주면 되겠다. 아니면 이 토양에는 지금 무슨 성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영양분을 이러한 비료를 줘야 되겠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과를 만들어 봤더니 그 사과의 맛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더라. 라는 어떤 이런 결론까지 내리게 됐으니까 이 AI는 앞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하게 중요한 AI의 전략을 세계 각국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면은요. 미국은 2016년 10월 달에 국가가 AI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그 AI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가며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미칠 것은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에 주력한다라는 정책을 2016년 10월 달에 발표한 바 있고요. 일본은 2017년 2월 달에 AI 연구개발의 목표 및 산업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 일본의 노인, 그러니까는 그 실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공공의 편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는 중국이 앞으로 30년 계획, 그러니까 10조 위안화를 투자해서 차세대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각 부처별 해야 할 일들에 관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AI 전략을 올해 초에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학기술부 위주로 발표가 된 것이고 범부처적으로는 아직까지 AI에 관한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발표를 아직은 조금 덜 한 편인데요. 내년도 아마 국가 예산이 500조가 넘어갈 텐데 이 국가 예산에 집중 투입되는 부분이 바로 이 AI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AI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산업의 관계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AI 기술은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서 끌고 가느냐, 이것이 저는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와 슈퍼컴을 반드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AI를 하려면 슈퍼컴 가운데 그동안에 연산작용을 하던 CPU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GPU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슈퍼컴이 필요한데, 어쨌든 세계 500대의 슈퍼컴을 비교를 해보면요. 중국이 220대를 갖고 있고요. 미국이 116대를 갖고 있고 일본이 28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5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슈퍼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AI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하는 AI 서비스와 클라우딩 컴퓨팅을 통해서 하는 AI 서비스의 그 기능은 저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불량률을 고치고 하는 이런 어떤 엣지 컴퓨팅이나 포그 컴퓨팅을 통한 그러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AI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기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슈퍼컴의 컴퓨터 파워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5대의 슈퍼컴 가운데 최근에 가장 성능이 앞섰다고 하는 누리온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 결정인데요. 그 당시에 CPU 기능, 그러니까는 기상청에서 활용하는 대규모 슈퍼컴과 유사한 형태의 슈퍼컴을 만들었기 때문에 GPU 기능이 배제된 그런 상태여서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슈퍼컴으로는 AI의 예측 기능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능 파워, 컴퓨터 파워를 갖고 있는 슈퍼컴을 들여와야 되고 이것을 AI와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의 문제는 과학기술부나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논의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내년에 예산이 500조가 넘어가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슨 일을 했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들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의 국가 기반을 깔았다,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세계 최강국의 DNA 코리아다. 그 DNA 코리아의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다,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DNA 3대의 핵심 요소 가운데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가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5G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가
이 데이터와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날라주는 그 기능을 통해서 AI와 접목시키면 지금 우리가 비록 조금 늦었지만 이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우리의 신체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워크의 5G는 우리 혈액과 같은 것이고요. 데이터는 심장과 같은 것이고 AI는 두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AI 시대와 어떻게 접목시켜 주느냐가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들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산업을 하는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그렇게 비용을 크게 받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저장한 데이터를 꺼내서 AI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면 운영비를 확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데이터 주권론에 관한 것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그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 벤처 기업들을 위해서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깔아주고 이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AI와 접목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들 소상공인이 하는 상점을 스마트 상점이라고 부르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도 바로 여기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장에 어떤 AI의 서비스가 붙게 되면 스마트 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소상공인의 스마트 상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에서 이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네이버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네이버의 스마트 상점 서비스를 받은 골목 상점과 그렇지 않은 상점은 매출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까지 3만 개를 목표로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스마트 공장 지금 한 7,900개 정도 했고요. 올해 목표가 4,000개였는데 이미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청한 개수만 4,000개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스마트 공장 보급이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느냐? 통계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 공장 보급한 그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생산성이 30% 늘어나고요. 불량률은 45%가량 줄어들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직원을 평균적으로 3명 정도 더 고용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스마트 공장은 단순하게 생산성이 늘어나고 불량률이 줄고 또 오히려 고용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어떤 통계 수치 이외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공장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사정에서도 스마트 공장의 보급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중요한 부분이 한 군데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나갔던 그 우리의 공장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원인 제공도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 공장을 하게 되면 첫째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해결점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 공장을 하게 되면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그 균질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해외에 나가서까지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스마트화를 어떻게 해 나가며 이 스마트화가
산업 분야, 우리의 생활 분야에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중소벤처부는 여기서 이러한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지금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역할에 주력했었습니다. 그러나 보급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것을 AI 서비스와 접목시키는 것에 내년부터 이것을 한 단계 고도화시켜서 그렇게 예산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요,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데서만 그치면 앞으로 3년이나 5년 후에는 이것이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스마트 공장이 데이터가 저장되고 이 데이터가 AI 서비스와 연결되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불량이 나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죠. 이것이 독일이 추구하는 인더스트리 4.0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급에만 그치면 과거의 ERP 보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보급하고 나서 뭐 한 1, 2년 있으면 그것을 쓸 수 있는 그 인력과 같은 어떤 매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무용지물되고 늘 그 뭔가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AI와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앞으로 자율자동차 시대가 되면 우리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을 해서 만든 화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된 교차로에 저는 이것이 잘 앞으로 진전돼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달렸던 100년 전 뉴욕 5번가의 그 어떤 교차점에서 중소벤처부의 역할은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스마트화를 위해서 AI와의 접목을 지향하더라도 과거의 기존 산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어떤 그 기술 진화에 따른 이면 이러한 것들을 함께 저희가 균형적으로 또 연결해 가야 하는 과제도 중소벤처부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소벤처부의 영역에는요, 창업벤처가 있고요. 또 소상공인이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저는 이 창업 벤처 분야는 제2 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가 올해 이미 상반기에 약 2조 원 가까이 벤처에 자금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4조 원인데 이것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벤처 투자 액수는 지금까지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창업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니콘 기업이 이 정부 들어서만 6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인데요. 이 9개라는 숫자는 독일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9개입니다. 그래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5위라는 것은 뭐 얼핏 들으면 괜찮은 수치이긴 하지만 이 유니콘 기업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너무나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 2, 3, 4, 5위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좀 더 바짝 추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설법인의 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018년, 그러니까 16, 17, 18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보더라도 이 기록을 훨씬 추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스마트 공장을 보급한 전체 그 공장들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생산성은 30%가 늘어났고 매출은 7.7%가 늘어났고 고용은 평균적으로 3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형편이 이쪽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100년 전과 비교하면 마차를 갖고 있었던 그룹이다라는 설명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쭉 다녀보니까요. 이 창업 벤처 쪽은 정말로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20, 30대, 40대까지 요즘은 꼭 내가 그 대기업에 가야 하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창업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그 벤처 자금이 돌고 창업의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분석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전환기,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예고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요, 1,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100년을 지배했던 록펠러라든가 카네기, 포드, JP 몰간 이것이 다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대 초에 탄생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0년대에 만들어졌던 애플은 물론 역사가 좀 더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중견기업으로서의 애플, 또 페이스북,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신흥 기업들도 1990년대 말에 제가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했을 때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견기업들이었고 제가 가서 취재하면 다 만나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불과 10년과 20년 사이에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 5, 60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대한민국의 30대 기업에서 신흥 기업들,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네이버 다음 NC소프트 넷마블 등등 하는 그런 신흥기업 군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태동기와 이 전환기에 또 다른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요즘 창업하는 분들 그리고 창업에서 스케일업 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의 관심이 더 많이 쏟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벤처 쪽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강남의 그 팁스타운을 중심으로 한 그쪽 가보시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활발한 곳도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올 정도로 분위기가 확 다른데요. 중소제조업,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전통산업의 맥을 같이 하는 중소제조업 역시 경영에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중소제조업은 스마트 공장 등의 대안 모색을 통해서 또 도약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봤을 때는요, 제일 어려운 군입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보면 온라인 매출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아주 큰 차이가 나고요. 또 온라인 매출 가운데에서도 잘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2020년도에 예산안 배정을 보면은요. 이 잘되는 창업 벤처를 더 스케일업 시키기 위한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요. 또 중소제조업을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고 또 소부장이라고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내년도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전통시장 살리기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오프라인 쪽의 지원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온라인 매출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2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위해서 신산업의 국가 기반을 깔고 이것을 연결했다.
라는 답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발적인 연결을 통한 상생협력인데요. 이 상생협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저희가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상생기업을 줄인 자상한 기업 시리즈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상한 기업으로는 저희가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엮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의 스마트 상점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줬더니 여기에 그 스마트 상점에 입점한 그 곳은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통계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와 벤처캐피탈 협회를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포스코가 앞으로 벤처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포스코 하면 대한민국의 뿌리 산업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기업의 대표자이기도 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스타트업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몸집이 큰 대기업이 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 혁신, 기술 변화를 흡수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죠. 2018년도 일본의 과학기술 백서를 보면은요, 거기에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가 기존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어떻게 정부가 연결시켜 줄 것인가라는 과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많은 기술 혁신을 갖고 있지만 판로라든가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커나가는데 문제가 있고요. 대기업은 기존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몸집이 무거워서 결정이 느려서 그래서 이런 빠른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고민 속에 저희가 연결해드린 것이 바로 포스코와 벤처캐피탈 협회이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과 벤처기업협회가 세 번째 자상한 기업이었는데요. 신한은행은 앞으로 대출 중심의 은행 경영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세 번째 자상한 기업의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과 외식업중앙회가 연결된 자상한 기업은 요즘 그 은행들이 보니까요, 대기업들은 현금 보유 자산이 많아서 대출을 거의 안 해가니까 중소기업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은행의 커다란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스스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와서 우리도 뭐 하나 연결시켜달라고 중소기업하고, 그래서 국민은행이 그동안에 했던 일 중에 보니까 이런 어떤 식당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국민은행이 계속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식업중앙회와 국민은행을 연결시켜드려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역시 여성경제인협회와 같이 MOU를 맺고요. 전국에 140만 개에 달하는 여성 기업인들과 손잡고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 자상한 기업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직 시행령을 지금 현재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공조달 프로그램에 있어서 50%의 중소기업 제품을 그러니까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겉껍질만 중소기업이고 속에는 실제로 외국 부품을 수입해갖고 만드는 제품들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우리 역차별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멘토 제도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계약은 정부가 중소기업하고 하지만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을 줘서 제품을 만들면 이것을 그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프로그램의 퍼센테이지를 같이
더해주는 이러한 그 제도를 지금 만들려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앞에 두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겉껍질만 중소기업인 이것을 해소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안에는 이제 대기업의 어떤 부품 같은 것을 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대기업의 역차별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연방에서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약은 중소기업하고 하면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커다란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하청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것을 좀 도입을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잘 정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기 상생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서 대기업이 국산화를 필요로 하는 것을 중소기업이 그것을 대체하는 품목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상생 품목을 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전문 펀드도 만들어갈 그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또 그 기술 탈취라든가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뭐 중소기업 왜 취직 안 하냐? 그러면 우리는 대기업과 같은 복지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1번으로 지적하는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복지를 대기업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복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병원 예약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리조트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한상의가 중심이 돼서 거기서 대신 아주 저렴한 값에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2벤처붐의 확산을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했던 것들은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조금 과거에 없었던 건데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이건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이제 스케일업 펀드, 그러니까 데스밸리를 통과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7년 미만의 기업들을 위주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R&D 투자도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은 1년에 1억 정도를 지원을 하는 그냥 이렇게 자금을 뿌리는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3년에 20억을 중소기업도 R&D 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혁신 기업 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미국, 인도, 스웨덴, 핀란드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개소한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또 AI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런 어떤 AI와 중소벤처와 소상공인을 접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부분으로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요. 제가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데도 저의 어떤 그 커리어를 보시면 축적의 시간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1987년도에 MBC 경제부로 이제 와서 그전에는 이제 다른 문화부에 있다가 유통부터 시작해서 대한상의 중소기업 출입기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중소벤처부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하면서 실리콘밸리를 취재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의 그 어떤 벤처나 창업과 관련해서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중소벤처부가 이렇게 그 과학기술부에서 얘기를 함직한 AI나 뭐 데이터 센터 얘기를 자꾸 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로봇 기본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가야 되냐, 이 AI 기능을 가진 로봇에게 인격체를 부여해야 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거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로봇 소피아를 그때 이제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뭐라 그럴까, 변화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무튼 우리의 9988, 그러니까 기업체의 99%, 사업장의 99%, 또 근로자의 88%를 연결하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품목 선정에 있어서 전략적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과기부, 산자부, 그리고 저희 중소벤처부 3개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런 어떤 밸류 체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일본에 너무 치우쳐 있던 것을 수입 다변화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입 다변화 대상 국가로는 지금 현재 독일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의 이제 협력 관계도 이달 말쯤에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했던 기업들이 스스로 다른 쪽으로 이제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찾고 있는 시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들을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같이 좀 협력해서 도와드릴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이제 52시간 또 역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R&D에 근무하는 분이라든가 하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특별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허가를 해야 되겠던가 하는 이런 부분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조금씩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관법, 화평법 문제, 이것도 이제 많은 애로사항으로 저희가 의견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중소벤처부의 소관 법률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 이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국회에 제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윤 교수님께서 이제 너무 정부가 사양산업에 대해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 주셨어요. 저는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예로요, 제가 이제 불화수소 얘기를 꺼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최태원 회장님하고 마치 제가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처럼 언론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불화수소 얘기를 꺼낸 것은 제주도 대한상이 이제 거기에 가서 최태원 회장이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를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제가 꺼낸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을 조금 그렇게 하셔서 제가 더 그 당시에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 불화수소와 관련된 것은 SK가 하이닉스를 사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4-9 불화수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5-9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그동안에 이제 SK가 중국에서도 수입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5-9 불화수소를 각 생산할 능력이 있는 회사를 M&A를 통해서 이미 이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 사건이 터지기 전에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테스트 단계에 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M&A라도 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이제 얘기의 결말이 조금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로 문제는, 단순하게 그동안에 중소기업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대기업이 사주지 않아서 그렇다. 또 아니다. 품질이 어떻다.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잣대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금 관계는, 그동안에 대기업들이 벤더를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제1벤더 이렇게 해서 벤더를 구성을 해가지고,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수직 협력화죠. 계열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만드니까. 수직 협력화를 했던 부분. 그것이 너무나 공고했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네, 김용근 부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총이 합의한 탄력 근로제 6개월, 그거 국회에 가셔서 좀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고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전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많은 것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근로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선택근로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이 제도가 일본에만 있는 제도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의 경총에서 선택근로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이제 시각 차이가 뭐냐면, 일본의 선택근로제가 이제 경총에서 주장하는 선택근로제하고는 조금 다른 옵션이 씌워져 있는 선택근로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옵션 없이 이렇게 선택근로제를 할 경우에 이제 이것이 좀 너무 남용될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총과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R&D와 관련해서는 이제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돈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여기에 동감하고요. 한 가지 여기서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아까 SBIR 말씀해 주신 우리 하준경 대표님도 계십니다만은, R&D가 정부의,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공적 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어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R&D 투자를 해서 뭔가 여기서 새로운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저는 이것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보는 방법,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트컴퓨터 회장님, 조 회장님께서 코스닥 지수와 관련된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증시를 출입할 때 코스피 지수가 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시를 떠날 때쯤인가요? 코스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어떤 코스닥을 지배하던 곳에서, 이제 코스피를 지배하던 곳에서 코스닥 만들면 다 망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찬반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코스닥이 아직도 583이라는 거는 저도 좀, 이거는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1 벤처 붐이 있었을 때 코스닥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조금 다르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유니콘 기업이나 예비 유니콘 기업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코스닥에 좀 상장을 하면 좀 더 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투자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들을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참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에 대한 메릿이 옛날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스닥에 상장하면 오히려 외국의 아주 큰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외국의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것을 기업을 더 키우는 그러니까 그 이제 더 키우는 속도감 있게 가져가는 게 더 매력 있다 이런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대답을 듣고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것이 그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그 코스닥의 저 정도 기업이면 상장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기업들로부터 들은 답변입니다. 지난번에 한경에서도 이제 그 코스피 상장을 주제로 한번 세미나도 했었고, 코스닥 그 많이 상장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그때 축사를 하러 갔던 기억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좀 만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분들이 그런 대답을 하는지 좀 더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좀 더 들여다보고 또 저희 중소벤처부 입장에서 좀 더 저희가 이것은 물론 금융위원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그렇게 좀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영록 교수님께서 서비스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서비스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해 있는 서비스업도 있지만 다른 부처에 걸쳐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제조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서비스업 발전법을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로 지금 통과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1993년도에 북경, 저도 1992년도에 북경을 가봤기 때문에 마차와 그 자동차가 함께 다니고 마차가 앞에 가면 마차의 속도로 자동차가 다니던 그 북경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뭐 불과 20년 만에 중국이 저런 쾌거를 이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역시 그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산업화를 급속하게 이뤘던 것처럼 중국도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적당히 국가가 통제하고 또 자본시장을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속도는 빨랐지만 중국도 지금부터 굉장히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국이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크레딧 카드의 시대를 생략하고 페이 시대로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모바일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놓쳤던 거. 중국이 그 빈틈을 삐짓고 들어와 갖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뭐 위협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AI의 뭐 인용 그 개수하고 비교도 있습니다만은 AI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저는 우리보다 지금은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이것은 따라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준경 교수님께서 AI 특허수를 얘기하시고 또 SBIR 얘기를 하셨는데 기술과 기술의 연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의 궁극적인 목표도요 사실은 기술과 기술의 연결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추구하는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의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 고도화된 기술을 어떻게 연결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내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저희가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BIR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미국의 SBIR도
초점이 사실은 R&D 자금을 투자를 해주면서 이것이 얼만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굉장히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고 우리도 좀 이 방향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태인 회장님께서 스타트업의 마케팅 비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도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제품 만드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데 판로와 마케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해외 시장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건 대표님께서는 바이오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창업 벤처 쪽에 자금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 또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손재주, 그 손재주에 의해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요.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부분에 450억 R&D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글로벌 밸류체인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한일 간의 무역 분쟁, 수출 규제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대전환기를 맞아서 그동안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각 나라가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9월 초에 미국의 CES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독일에서 열리는 IFA 여기에 하나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미국의 CES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올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IFA에는 이 중국의 화웨이가 기조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기조연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시사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와 이런 어떤 통신 장비 쪽으로 발전할 수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독일과 중국이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의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설비를 중국에 팔고, 대신 중국으로부터 독일이 이 화웨이와 손을 잡아서 통신 기술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지금 협력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IFA에서 저는 화웨이가 와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5G의 1단계 상용화보다 앞선 2단계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전쟁 속에 숨어있는 이 중국의 화웨이의 문제, 이것이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면서 또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의 어떤 새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동안에 일본에 너무 치우쳐 있었던 어떤 이 글로벌 밸류 체인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다양화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부분 말씀 주셨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 3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고치려고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저는 개인정보보호 3법은 개정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신뢰 사회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규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규제는 생각보다는 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소벤처기업에도 좀 더 옴부즈만이라고 있어서요. 이 옴부즈만에서 기업들의 어떤 그런 그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제가 오늘 통계 수치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업종 분류가 이제 이게 3차 산업까지만 돼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 탄생하는 뭐 융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업종이 분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많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아마 이것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지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자상한 기업과 관련해서 스타트업의 엑시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셨는데 대기업의 인수 문제 아마 이거는 CVC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CVC를 허락할 것이냐의 문제는 금산분리, 은산분리와 이제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동안에 개인적으로는 금산분리의 어떤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금산분리 부분과 관련해서 방점을 계속 찍어왔던 이유는요, 제가 미국에서 2년 반 연수를 했고 2년 반 특파원을 했는데 이 5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본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것이 하나가 금산분리 원칙이고 또 하나가 독과점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 이거 두 가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은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CVC와 관련해서는 꼭 은산분리나 금산분리의 어떤 그 원칙이 조금 덜 훼손되는 선에서는 이것을 조금 허락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을 개진하셔서 저도 지금 이것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현재 중소벤처부가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그 원칙을 훼손하는 수준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대신 저는 내년도의 그 예상 가운데 M&A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정부에서의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또 좀 더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그 기업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걱정이죠. 그리고 이 주 52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국회가 지금 현재 그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부분 이 부분을 통과시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 이 주 52시간 제도가 갖고 오는 그 어떤 그 중소벤처기업 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 52시간 제도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그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 당시에 국회에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R&D 투자, R&D를 연구하는 쪽에 근무하는 분이라든가 하는 어떤 그런
근무 조건의 특수성이 좀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좀 세부 디테일을 점검하지 못한 그런 좀 잘못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가 하는 정부 정책이 288개, 지자체가 1059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 혜택을 받은 기업들을 통계를 좀 뽑아보니까요, 아는 사람만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고루 퍼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와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에게 컨설팅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너무 많아도 맨 마지막에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원이 오히려 또 악이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준모 교수님께서 이 생태계적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봐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태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의 협력 플랫폼을 좀 더 정부가 강하게 역할을 하라, 이런 주문이신 것 같고요. 또 테스트베드 같은 것을 좀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테스트베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테스트베드를 좀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